어떤 결정을 내렸던 날 이후 그는 평생 앞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했고 언제나 뒤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배려라 했지만 그는 그날 이후 책임이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판단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마지막을 골랐습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도 그 줄에 서 있었지만 절대 먼저 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도 비켜섰습니다. 먼저 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줄을 섰지만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맨 뒤에 섰습니다. 아빠, 왜 뒤에 서요? 여기 와요.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끼리 먼저 타. 나는 다음 거 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같이 타야죠. 아니야. 케이블카 좁잖아. 너희 셋이 먼저 타. 결국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케이블카 안에서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지도 않고 경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 아버지는 단 한 장도 앞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맨 뒤에 혹은 아예 프레임 밖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할 때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형이 말했습니다. 고기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선이 좋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당신은? 나는 뭐든 좋아. 너희가 먹고 싶은 거 해. 맨날 그러시네. 당신 의견도 좀 말씀하세요. 진짜 다 괜찮아. 너희가 정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갈지, 명절에 어느 집에 먼저 갈지, 심지어 TV 채널까지 아버지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갈등 상황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과 어머니가 크게 싸웠습니다. 형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니? 다음 직장은 정해놨어? 아직요. 그래도 이 회사는 못 다니겠어요. 그게 말이 되니? 일단 다니면서 알아봐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식탁을 쳤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라고 말 안 해요?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간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이 조용해졌을 때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 정리하더라. 그게 아니라 아빠 생각을 말씀하셔야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 인생인데 너희가 결정해야지. 형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아빠가 왜 저러는 것 같아?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라. 원래 저래. 맨날 도망가기 바쁘지. 도망간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대기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으려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줄의 맨 끝에
이상했습니다. 식당 안을 보니 빈자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직원이 손짓하며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안내했는데도 아버지는 직원의 안내를 뒤로하고 일부러 줄 맨 뒤로 갔습니다. 저는 나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안에 자리 있어요. 그냥 들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순서 지켜야지. 근데 직원이 들어오래요. 그래도 뒤에 서는 게 맞아. 저는 더 물었습니다. 왜요? 왜 굳이 뒤에 서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편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편하다는 말.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편하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번호표를 뽑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형이 회사 단체 워크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형은 팀원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은 앞에 잘 서네. 제가 말하자 형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팀장인데. 그때 아버지가 사진을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팀장이면 책임도 있겠네. 네, 물론이죠.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 하면서 힘든 일 많지? 그럭저럭이요. 결정 내릴 때 부담스럽지 않아?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근데 그게 제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일이구나. 그 말투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형은 야근 중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술집에서 아버지는 소주를 시켰고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별말 없이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물어봐도 돼요? 뭘? 왜 항상 뒤에 서요? 아버지는 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맨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게 편해서라고 했잖아. 정말이에요? 진짜로 편한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껴져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결정하는 듯 했습니다. 앞에 선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건드리는 일 같았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옛날 얘기야. 내가 태어나기 전.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3년쯤 일했을 때 팀장 제의가 들어왔어. 월급도 더 주고 대우도 좋다고 했어. 받았지.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팀장이 되니까 좋았어. 사람들이 날 형님이라고 불렀어. 믿는다고 했어. 처음으로 누군가 위에 서게 된 거야.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 서면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돼. 어느 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 기억나. 아침부터 비가 조금 왔어. 자재 업체에서 연락이 왔지. 철근이 늦게 도착한다고. 원래는 아침 9시에 오기로 했는데 오후 2시나 돼야 온다고 했어. 그럼 작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 하루만 밀려도 전체 공정이 꼬이는 거야. 아버지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현장 소장이 나한테 물었지. 오늘 작업 진행할 수 있겠어? 나는 고민했어. 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전수칙상으로는 중단해야 했어. 비도 오고 자재도 제대로 안 왔고 머리로는 알았지. 멈춰야 한다는 걸. 근데 입이 따라주지 않았어. 일정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 소장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할 수 있다고 했어. 괜찮다고 했지. 무리한 판단을 내린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어. 처음엔 괜찮았어. 점심때까지도 별일 없었지. 근데 오후 1시쯤이었을 거야.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집도 가까워서 친하게 지냈지. 그 친구가 2층에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뎠어. 안전줄은 매고 있었는데 위에서 철근이 떨어졌어. 그게 다리를 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어.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지. 현장은 바로 중단됐어. 경찰이 왔고 조사를 받았지. 다행히 안전수칙은 지켰다고 판단됐어.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그럼 아빠 잘못이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론 그랬어. 근데 그날 저녁 병원에 갔어. 철수가 수술을 받고 있었어. 복도에서 기다렸지. 그때 철수 부인을 만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부인은 울고 있었고 옆에는 딸이 있었어. 한 7살쯤 됐을까. 어린 딸이 엄마 손을 잡고 겁에 질려 있었어.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말도.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 나를 봤어. 그리고 물었지. 팀장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부인은 또 물었어. 왜 오늘 작업을 했어요?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못했어. 아무 대답도.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결정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철수는 다행히 회복했어. 6개월 정도 재활하고 다시 일했어. 지금도 가끔 연락해. 다행이네요. 응. 근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들었어. 철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추운 날이면 통증이 심하대. 뛰지도 못하고 계단도 힘들어한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무너졌어. 내 판단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어. 철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 철수 딸의 겁먹은 얼굴도. 그래서 팀장을 그만뒀어. 그래서 뒤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야 내가 결정을 내리면 또 누군가 다칠까봐 결정의 무게가 너무 두려웠어.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비웠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중요한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너희 형이 팀장 한다고 했을 때 걱정됐어. 형도 나처럼 될까봐. 형은 잘할 거예요. 그럴 거야. 근데 그래도 걱정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뒤에 서고 결정을 피하려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편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니, 편하지 않았어. 한 번도.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버지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뒤에 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만 사는 게 맞을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관광객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다들 모이세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운데 섰습니다. 형과 제가 양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아버지는 뒤로 갔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조금만 오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앞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넘는 것처럼 그 한 발에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결국 아버지는 가족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앞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뒤는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다들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얼굴이 다 나왔네. 처음이에요. 아버지는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가족 사진. 생각보다 괜찮네.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여전히 마지막을 골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계산대에서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메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는 너희가 정해.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고를까? 오늘은 일식 어때? 오랜만에 초밥 먹고 싶네.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팀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잘못되면 어쩌나 싶고.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불안한 게 정상이야. 결정을 내리면 언제나 두렵지.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형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도 놀라운데. 근데 진심이야. 지금도 아버지는 가끔 뒤에 섭니다.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에 서는 걸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가끔 물어봅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도 되겠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뒤에 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서느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뒤에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신중함,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 잘못은 아닙니다. 때로는 뒤에 서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어떤 습관에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언젠가 한 발 앞으로 나서는 그 순간을 믿으면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남았다면 이곳에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